어머니, 요즘 서방님이 자꾸 지 생집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시끄럽다. 양반은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살지. 아우, 돈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게 돈이 되냐? 아범 따라서 돈이라도 벌어오지도 못하는 것이. 10년 후 며느리야, 내가 직접 차린 거란다. 먹어보렴. 이걸로 친구들과 놀다 오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 남산골 골목 깊숙한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번듯했을 법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기둥에 실이 벗겨지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지붕의 기와도 여러 장이 깨져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물이 새었고 대문짝은 경첩이 망가져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시어머니 최 씨는 여전히 곰방대를 물고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세상에 양반의 채통도 지킬 수 없단 말이냐. 최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는데 옆에서 며느리 연화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25살이었고 중인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3년 전 이 몰락한 양반가에 시집왔습니다. 연화의 친정아버지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포목상이었는데 돈은 있었지만 신분이 낮아서 양반가와 혼인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몰락한 양반가를 찾아 혼담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한숨을 들으면서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한숨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는데 쌀독이 비어도 양반의 채통을 운운했고 배가 고파도 비단 옷을 챙겨 입었으며 며느리를 장사치 핏줄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제사상에 올릴 문어가 없다고 어찌 문어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쌀독이 비어 있습니다. 먼저 쌀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그, 이상 것에 딸려나 쌀이야 죽을 쓰면 되지만 문어가 없으면 양반의 채통이 서지 않는다. 연화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남편 김민서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30살이었는데 얼굴은 반반했지만 눈빛은 흐렸고 옷은 깨끗했지만 손은 고왔습니다. 평생 글만 읽었다는 핑계로 일은 하지 않았고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으며 요즘은 주막에서 술이나 마시고 다녔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또 며느리와 다투느냐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인데 문어를 살 돈이 없다고 내 아비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올 수는 없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고 친정아버지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연화더러 혼수로 가져온 이불을 팔아오라고 저작거리에 가서 팔면 문어 값쯤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불은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것이었고 연화에게 남은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어머님, 그 이불은 안 됩니다. 최 씨는 벌떡 일어나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내가 감히 시어미 말을 거역하느냐? 내 몸뚱이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라.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최 씨는 드디어 며느리가 이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말을 들으라고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들고 나온 것은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장부는 누렇게 바랜 한지로 만들어졌고 표지에는 물가기록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대청마루에 펼쳐 놓았습니다. 장부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년치의 한양 물가 변동표였습니다. 쌀값이 언제 올랐고 무명값이 언제 떨어졌으며 어느 계절에 어떤 물건이 귀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뒷골목 거상들의 명단도 적혀 있었는데 누가 어떤 물건을 독점하고 있고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며 어느 관아에 어느 아전이 뇌물을 받는지까지 상세했습니다. 나라의 행사 주기도 적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이 언제 열리고 왕실 잔치가 언제 있으며 그때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돈을 버는 비급이었습니다. 최 씨는 장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글씨나 쓰고 앉았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당장 문어를 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저으며 여자가 무슨 장부를 본다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팔짱을 끼고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에게 3년을 달라고 3년 안에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대신 그동안 집안의 모든 결정권과 곳간 열쇠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것도 양반과 며느리가 시장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것이냐고 비웃었습니다. 민서도 말도 안 된다고 양반과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집에는 내일 아침밥도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집안은 망합니다. 최 씨는 화가 났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고 내일 제사상도 차리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는데 3년 안에 집안을 일으키지 못하면 연화를 내쫓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신 3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연화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곳간 열쇠를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열쇠를 풀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받아 들고 장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 집안을 일으키고 저 오만한 시어머니를 굴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연화의 눈에는 냉정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연화는 장부의 기록들을 훑어보며 기회를 찾았는데 올해는 나라에서 큰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열리는 해였습니다. 장부의 기록에 따르면 시험 때마다 종이 값이 폭등했고 특히 시험 보름 전부터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년 전 식년시 때는 종이 값이 평소의 5배까지 올랐고 6년 전에는 7배까지 올랐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계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혼수 폐물을 전당포에 맡기면 얼마쯤 나올지, 그 돈으로 종이를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종이 값이 오르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부터 바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보았습니다. 연화가 어디선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짓고 있었고 국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어는 없었지만 생선 한 마리는 있었고 나물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구했느냐고 말입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아온 비녀 하나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그 돈으로 장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비록 문어는 없었지만 밥과 국과 생선이 있었고 최 씨는 제사를 지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초라한 제사상을 보고 뭐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도 제사를 지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연화는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달라고, 반드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굴복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이 허례허식에 빠진 집안을 실속 있는 집안으로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연화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계산을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과거 시험까지는 정확히 21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나라에서 3년마다 여는 큰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열리는 해였고, 전국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몰려드는 때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과거 기록을 보면 시험 보름 전부터 종이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일주일 전에는 구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덮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는데 맨 아래 서랍에 혼수 폐물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비녀 2개와 옷가락지 하나, 그리고 금박을 입힌 놀이개가 전부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손수 준비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연화는 폐물을 꺼내 보자기에 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가 대청마루에서 곰방대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아침도 안 먹고 말입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또 친정 타령이냐고, 돈을 빌리러 가느냐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투덜거렸지만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종로 뒷골목에 있는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구부정한 등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내민 폐물을 보더니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거참, 이 정도면 스무냥 주지.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말해준 폐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최소 40냥은 나와야 했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냥입니다. 석 달 안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제법 아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석 달 안에 찾지 못하면 폐물은 자기 것이라고, 이자는 한 달에 3냥씩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받아들였습니다. 연화는 40냥을 받아들고 전당포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엽전 주머니를 품에 안고 걸으며 연화는 계산을 시작했는데 40냥이면 종이를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종이 값이 오르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따졌습니다. 연화는 곧장 종로의 지물포로 향했습니다. 지물포는 종이와 붓, 먹을 파는 가게였는데 평소에는 한산했지만 과거 시험이 가까워지면 선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여자 손님이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 부인. 무엇을 찾으시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치지를 사려 합니다. 있는 대로 주십시오. 치지는 과거 시험에 쓰는 종이었는데 일반 종이보다 질이 좋고 값도 비쌌습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치지를 얼마나 사겠느냐고, 한두 장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에 있는 시지를 전부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장사는 장사였습니다. 주인은 창고에서 시지 뭉치를 가져왔는데 100장쯤 되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값을 물었고 주인은 열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흔쾌히 돈을 주고 시지를 샀습니다. 연화는 그 길로 다른 지물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는 지물포가 10여 곳 있었는데 연화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시지를 긁어모았습니다. 어떤 주인은 여자가 종이를 산다고 비웃었고 어떤 주인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연화의 품에는 시지 뭉치가 가득했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시지 뭉치가 가득 실려 있었고 품에는 남은 돈 몇 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지를 곳간에 쌓아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민서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에게 떠벌린 것입니다. 민서는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미쳤다고 종이 쪼가리를 사 모으느라 전 재산을 날렸다고 양반가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어찌 그런 며느리를 두고 사느냐고 내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는데 김진사댁 며느리가 종이를 사 모았다고 상놈의 딸이라 장사 근성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시험이 뭐가 중요하다고 종이를 사 모으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최 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며느리야.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이제 양반 행세도 못하겠구나. 최 씨는 울부짖었고 민서도 어머니 옆에서 한숨을 쉬며 연화를 원망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원망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간 자물쇠를 확인하고 장부를 펼쳐 날짜를 세웠습니다. 식년시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양거리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은 여관에 짐을 풀고 지물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물포마다 시지가 동이 났습니다. 주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일주일 전에 어떤 부인이 다 사갔다고 지금은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지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은 한양 시내를 뒤지며 시지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시지를 독점했다고 과거 시험을 망치려는 흉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급한 선비들은 일반 종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일반 종이는 시험에 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집에서 장부를 펼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시지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시지 한 장에 100문씩 부르는 선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곰방대만 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그, 며느리 때문에 집안 망신을 당했으니 이제 밖에 나가 얼굴을 들 수 없구나. 최 씨는 투덜거렸고 민서도 사랑채에서 책을 펼쳐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연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곳간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부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험일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시험일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한양거리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시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비는 지물포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어떤 선비는 돈을 2배로 주겠다며 애걸했지만 주인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지는 정말로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시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도 나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북촌 어느 집에 시지가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산골 전당포에 맡겨진 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비들은 그 소문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집에서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비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선비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간 자물쇠를 확인하고 장부를 펼쳐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 종이 뭉치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곳간에 쌓아두고 있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쌀이나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험일까지 사흘이 남았는데 한양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시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여관 주인들은 선비들이 난동을 부릴까봐 걱정했으며 관아에서는 소동이 커지자 포졸들을 시켜 거리를 순찰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곳간 문을 열고 시지 뭉치를 꺼냈는데 한 뭉치, 2뭉치, 3뭉치를 보자기에 싸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시지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제 파느냐고, 얼마에 파느냐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팔겠습니다. 최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오늘 팔지 않고 내일 파느냐고,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시험 전날이라고, 내일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사랑채에서 나와 시지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 되겠느냐고 며느리가 미쳤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일어나 시지 뭉치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연화는 최 씨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고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성균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성균관은 과거 시험이 열리는 곳이었는데 벌써 선비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일이라 선비들은 마지막으로 시지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성균관 대문 앞 한쪽에 자리를 잡고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위에 시지 뭉치를 올려놓자 선비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시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이나 되는 시지였습니다. 선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시지를 파시오? 한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팝니다. 한 장의 천문입니다. 선비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문이라니 평소 시지 값의 10배였습니다. 한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같은 소리요. 평소에는 100문이면 살 수 있는 종이를 천문이라니. 연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싫으시면 사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구하시면 됩니다. 선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전체를 뒤져도 시지는 연화가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는데 누가 먼저 살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선비였는데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소. 10장 주시오. 선비는 품에서 엽전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연화는 돈을 받고 시지 10장장을 건넸습니다. 선비는 시지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종이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선비들도 앞다투어 돈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선비는 욕을 하면서도 돈을 냈고 어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돈을 받고 시지를 건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화의 시지는 모두 팔렸습니다. 연화의 품에는 엽전 주머니가 가득했는데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연화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지를 사는데 40냥을 썼고 이제 400냥을 벌었습니다. 10배의 이익이었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개고 일어섰습니다. 선비들은 연화를 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양반의 앞길을 막는 천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주머니를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곧장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연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돈 주머니를 열어 40냥과 이자 3냥을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주인은 돈을 받고 폐물을 돌려주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찾으러 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화는 폐물을 받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 씨와 민서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 마당에 쏟았습니다. 엽전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최 씨와 민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냐?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지를 팔았습니다. 350냥입니다. 최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350냥이라니 1년 동안 쌀을 사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민서도 입을 벌린 채 돈 더미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쌀을 사겠습니다. 쌀독을 가득 채우고 반찬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비웃었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돈으로 뭘 한다고. 양반 가는 돈만으로는 안 된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쌀을 20가마니 샀습니다. 쌀가마니를 곳간에 쌓아 올리자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쌀가마니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또한 생선과 고기, 나물을 사와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습니다. 최 씨는 밥상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민서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며 연화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부가 있고 머리가 있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가득 찼고 반찬은 풍족했으며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곳간을 여러 쌀가마니를 쓰다듬었고 민서는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자 사람의 욕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났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양반댁 부인들이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제삿날에 다른 집에서는 문어는 물론 전복까지 올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연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쌀독도 찼으니 양반의 명예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연화는 바느질을 하다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는데 돈은 천한 것이라고, 진짜 양반은 명예와 채통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는 집안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명예를 찾겠느냐고 말입니다. 최 씨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에게 벼슬을 사주면 된다고, 요즘 돈만 있으면 벼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벼슬은 과거 시험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장사치 핏줄이라 양반의 세계를 모른다고, 양반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민서는 먼저 비단옷을 해 입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서가 계속 조르자 마지못해 돈을 주었습니다. 민서는 종로의 포목상으로 달려가 비단을 샀고 양복점에서 두루마기를 맞췄습니다. 며칠 후 새 옷을 받아 입은 민서는 거울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민서는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사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장사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번다고, 이제 집안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서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도 그런 마누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어떤 친구는 민서를 꼬드겼습니다. 거참, 김형, 이왕 돈이 생긴 김에 기생집에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소. 선비가 풍류를 모르면 무식한 놈 아니오. 민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양반이 기생집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꼬드기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다 간다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 선비의 멋이라고, 마누라 몰래 한 번쯤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민서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친구들과 함께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생집은 화려했고 술은 달았으며 기생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민서는 처음 보는 세계에 취했습니다. 민서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들으며 돈을 뿌렸는데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민서를 추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심량을 썼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또 갔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민서는 50냥을 날렸습니다. 연화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과 싸워봤자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40대쯤 되어 보였는데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최 씨에게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자신을 거간꾼 박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최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내를 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는데 자신은 이조판서 댁과 줄이 있다고, 돈만 있으면 도련님께 감찰 벼슬을 얻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찰은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양반으로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자리였고 월급도 나왔으며
무엇보다 관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명예였습니다. 최 씨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정말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0냥이면 된다고, 자신을 믿고 맡기면 한 달 안에 감찰 벼슬을 얻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연화는 불안했습니다. 연화는 사내가 돌아가자마자 장부를 펼쳐 사내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간꾼 박철수, 벼슬 사기로 악명 높음, 작년에 새 집안을 망쳤음, 절대 믿지 말 것. 연화는 깜짝 놀라 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상 것에 딸려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양반의 세계는 내가 모르는 게다. 연화는 장부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러 번 사기를 쳤다고, 돈만 받고 도망친다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런다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서도 사랑채에서 나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마누라가 왜 나서느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십시오. 돈을 잃으실 겁니다. 최 씨는 손을 휘저으며 연화를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다고, 결국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최 씨는 거간꾼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00냥을 주겠다고 아들에게 벼슬을 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거간꾼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관아의 눈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200냥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번 돈은 연화가 관리하고 있었고, 최 씨는 함부로 손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최 씨는 며칠 동안 연화를 관찰했습니다. 연화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언제 잠드는지, 방문을 잠그는지 살폈습니다. 연화는 밤에 깊이 잠들었고, 방문은 잠그지 않았으며, 돈 괴짝은 방 한쪽 장롱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연화가 잠든 사이에 몰래 돈을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최 씨는 한밤중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연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고, 연화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방 한쪽에는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 괴짝이 있었고,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엽전 주머니와 은 어음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은 어음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200냥짜리 어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장롱문을 닫고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거간꾼과 만나기로 한 곳은 남산 기슭의 은밀한 주막이었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벼슬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거간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간꾼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산 기슭의 주막은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이 드문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주막 안은 더욱 한산했습니다. 최 씨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거간꾼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최 씨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지요. 최 씨는 두리번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막 안에는 주인과 손님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모두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품에서 은 어음을 꺼내 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박철수는 어음을 받아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200냥짜리 어음이 맞았습니다. 박철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어음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잘 받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면 도련님께 감찰 벼슬을 얻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최 씨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 달이면 되느냐고, 확실하냐고 말입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칼을 들고 있었고 앞장선 포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역적을 잡는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포졸 하나가 최 씨를 붙잡아 앉혔습니다. 박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일어서려 했지만 포교가 박철수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교는 박철수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바로 영모에 가담한 놈이라고, 자금을 모아 역적들에게 건네려던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모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 했지만 포교가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앉은 부인, 내가 이놈에게 돈을 건넸지.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건넸지만 벼슬을 사려고 한 것뿐이라고 영모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 변명이라고, 역적에게 자금을 댄 것은 공범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은 박철수와 최 씨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최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들에게 벼슬을 사주려고 한 것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교는 듣지 않았습니다. 포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놈을 관하로 끌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박철수와 최 씨를 끌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거리 사람들은 구경하며 수군거렸는데 역적을 잡았다고 저 부인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양반과 부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꼴이라니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아에 도착하자 포교는 최 씨를 취조했습니다. 박철수와 어떤 관계냐고, 왜 돈을 건넸느냐고, 영모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벼슬을 사준다고 해서 돈을 준 것뿐이라고, 영모는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교는 믿지 않았습니다. 2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건넸다는 것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역적에게 자금을 댄 것은 중죄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역적의 공범으로 몰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포교는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느냐고, 남편이나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도 잡아오라고, 어미가 영모에 가담했으면
아들도 연루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최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포졸들은 민서를 붙잡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민서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역적에게 자금을 댔다고 너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영모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화는 안방에서 나와 포졸들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남편을 잡아가느냐고 말했습니다. 포졸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역적에게 돈을 줬다고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사기꾼에게 돈을 건넸구나. 하지만 영모라니.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했습니다. 포졸은 대답했습니다. 관아 옥에 갇혔다고, 남편도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민서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서는 연화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민서를 끌고 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 옥에서 최 씨와 민서는 나란히 갇혔습니다. 옥은 어둡고 차갑고 습했으며 쥐들이 돌아다녔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벼슬을 사주려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서도 절망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였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문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최 씨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벼슬을 사준다고 해서 믿었다고, 영모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연화가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옥 밖에서 포졸이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역적놈들이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내일 형조판석에서 신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와 민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연화는 장부를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영모에 연루된 중죄인이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는 장부가 있었고 장부에는 한양의 권력자들과 연결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 둘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집안이 멸문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장부를 다시 펼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 비단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연화였는데, 연화는 단정한 옷차림에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뒤로는 3명의 사내가 따라왔는데, 한 사람은 한양 제1의 포목상 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조참판 대계 청직이었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큰 상단의 행수였습니다. 모두 연화의 장부에 적혀 있던 사람들이었고, 연화가 밤새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이들이었습니다. 관아 문지기는 연화 일행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자가 관아에 나타난 것도 드문 일인데,
뒤에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입니다. 형조판서 어른을 뵙고자 합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지기는 망설였지만 연화 뒤에 선 사내들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일행을 데리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조판서는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위엄이 있었습니다. 형조판서는 연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찾아왔소? 연화는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소녀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형조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에게 자금을 댄 것이 억울하다니 무슨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것뿐이라고, 영모는 전혀 몰랐다고, 단지 벼슬을 사주려다가 속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조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변명은 소용없다고, 이미 박철수가 영모에 가담한 것은 확실하다고, 그에게 돈을 준 것은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조판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무슨 제안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형조판서 앞에 놓았습니다. 종이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박철수의 도주 경로와 은신처였습니다. 어르신, 박철수는 지금 남산 뒷골목 주막에 숨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인천으로 도망칠 계획입니다. 이 정보를 드리는 대신 소녀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풀어주십시오. 형조판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철수를 잡으려고 사흘째 찾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은신처를 알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형조판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화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한양의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조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좋소. 박철수를 잡으면 부인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풀어주겠소.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조판서는 즉시 포교를 불러 연화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박철수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포교는 포졸들을 데리고 남산으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후 포교가 박철수를 붙잡아 돌아왔습니다. 박철수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맞아서 부어 있었으며 도망치려다 잡힌 것이었습니다. 형조판서는 급족한 표정으로 연화를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최 씨와 민서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만에 초췌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연화를 보고 달려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민서도 연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데리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연화 뒤에는 여전히 3명의 사내가 따라왔고 최 씨와 민서는 며느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두 사람을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화는 하인을 시켜 마당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저기 앉으십시오. 최 씨와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멍석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최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경고했습니다. 박철수는 사기꾼이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을 훔쳐서 사기꾼에게 줬다고, 그 바람에 온 집안이 멸문될 뻔했다고, 제가 구하지 않았으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화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저를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를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채통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며느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최 씨는 참았습니다. 민서도 어머니를 따라 연화에게 저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따르십시오. 제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최 씨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쉬라고, 저녁에 밥을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와 민서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이겼다고, 시어머니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고, 집안을 더 일으켜야 했으며, 시어머니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 씨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를 올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양반의 채통이 무너졌다는 것이 슬펐으며,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진짜 주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남산골의 기와집은 이제 번듯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은 새로 칠해졌고, 담장은 높이 쌓아졌으며, 대문에는 노스의 장식이 달렸고, 마당에는 화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쓰러져 가던 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연화가 눈을 떴는데, 연화는 이제 35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분위기는 당당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씨가 들어왔는데, 최 씨는 이제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도였습니다. 10년 전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쟁반 위에는 꿀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연화 앞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 시어미가 꿀물을 타왔는데 좀 마셔보겠니? 꿀을 듬뿍 넣었단다. 연화는 꿀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연화는 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라도 다녀오라고, 친구분들과 만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치를 보며 말하는 모습이 10년 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서랍을 열어 엽전 주머니를 꺼내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5냥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연화야. 이 시어미가 잘 쓰마. 최 씨는 돈을 받아 들고 기뻐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방을 나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주니 고맙기는 한데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받을 일이 있었겠느냐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대청마루로 나가 아침 봉기를 마셨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흡족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침 밥상을 차려 오십시오. 최 씨는 부엌에 있다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최 씨는 헐레벌떡 대청마루로 와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얼른 가져오마. 5분만 기다려다오. 최 씨는 손을 비비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최 씨는 벌벌 떨면서 밥상을 차렸는데 밥그릇을 올려놓고 국그릇을 올려놓고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덜컥거렸지만 최 씨는 서둘러 밥상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밥상을 연화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밥상 가져왔다. 맛있게 먹어다오. 연화는 밥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 올렸을 텐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서 민서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으며 몸은 예전보다 뚱뚱해졌습니다. 민서는 연화를 보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상단에 갈 거냐고, 장부 정리는 끝났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상단에 가서 일하겠다고, 장부도 다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연화는 작은 상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장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연화의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고 포목과 곡식, 도자기를 거래했으며 전국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상단에서 서기로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이 마누라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월급을 받아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사고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연화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단에 가거든 남대문 지점 장부를 확인하라고 지난달 매출이 줄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민서를 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낮이 되자 최 씨가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양반과 부인들이었는데 최 씨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편하게 산다고, 용돈도 넉넉하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능력이 있다고, 자신은 그저 며느리 덕을 보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권력을 넘긴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덕분에 집안이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며느리가 워낙 강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돈도 있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연화는 서재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1,000냥이 넘었고 다음 달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흡족한 표정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와 계약을 맺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3년 안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었지요. 연화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집안을 일으켰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굴복했고 남편은 연화의 밑에서 일하고 있으며 집안의 모든 권력은 연화에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최 씨와 민서, 연화가 함께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고기와 생선, 나물과 국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고 민서도 술을 한 잔 마시며 흡족해했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속이 이긴다고 허례허식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양반의 채통을 내세우며 굶주리던 집안이 이제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연화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최 씨와 민서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결심했던 것을 모두 잃었다고,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양반의 핏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능력이고 곳간 열쇠인 세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옛말에 실사구시라 하였습니다.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얻으라는 뜻이지요. 빈 껍데기뿐인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실속을 챙겨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꿀물을 타주며 비로소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된 시어머니.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태평성대가 아닐런지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